네, 이재명 대통령은 AI에 100조 투자하겠다고 후보 시절에 약속을 했었죠. 그리고 아마도 AI에 굉장한 투자를 할 것 같고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는 어쩌면 다른 나라들보다 더 빨리 맞이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굉장히 궁금해요.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가? 아니면 AI가 우리를 너무 잘 도와줘서 이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건가? 일 안 해도 살 수 있게 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세상이 오는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이야기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오늘 또 김혜연 리더님을 모시고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뭘 통해서 이 AI 시대가 어떤 모습일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알파고, 알파고 기억나죠? 바둑, 바둑. 알파고. 아, 그게 언제였는지 기억하세요? 2016년, 지금 몇 년이죠? 2025년. 어이구, 25년이니까 9년이 다 됐네요. 2016년 3월이었습니다. 아, 이제 한 9년 반이 됐고 조금 네. 있으면 10주년이 될 겁니다. 와, 그럼 시간 이제 빠르다. 그 10년 동안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업계, 세계, 어, 영역 그 아마도 바둑이겠죠. 바둑이겠죠. 바둑 그죠? AI였잖아요. 네. 그 바둑 이세돌 AI 기사를 맞습니다. 이긴 거잖아요. 바둑 AI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AI의 위협에 대해서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었는데 맞아요. 벌써 9년 반이 지났고 그 사이에 우리는 챗GPT를 필두로 한 여러 AI의 변화 추동력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 하는 게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바둑에서는 그게 9년 반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긴 시간 동안 AI 이후의 시대를 접해왔다. 이런 취지에서 장강명 작가가 네네. 먼저 온 미래라는 책을 냈습니다. 소설가잖아요, 장강명. 소설가인데 작가는. 이 책은 이제 이 바둑 기사 및 바둑 관계자 30명을 심층 인터뷰를 해서 르뽀로 쓴 논픽션이네요. 논픽션 책입니다. 어, 보면은 네. 기가 막힙니다. 아 그래요? 기대되네. 일단 책 안 읽어도 되게 해주세요. 사긴 살게요, 장 작가님 생각해서. 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네, 알파고가 들어와서 저 그 장면 생각나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그 유명한 바둑 기사였어요. 중국 분이요, 중국 국적이 중국인지 몰라도 외향이 중국인이었는데 알파고의 지시를 받아서 바둑도 이렇게 놔주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뭐 그 사진을 제가 지금 슬라이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그 대국이 있었죠. 네네. 5차례 대국에서 알파고가 4번 이기고 이세돌 네. 구단이 1번을 이겼습니다. 네. 제4국에서 승리를 했고 그게 인간이 거둔 마지막 승리였죠. 인공지능한테 바둑에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 인공지능한테 우리는 안 된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사실 3월 첫 대국이 일어나던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에이 되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구글 사람들은 아마 아닌데 우리가 될 것 같, 우리가 이길 건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글 딥마인드가. 네, 구글 딥마인드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지만 당시만 해도 이세돌 구단 본인도 그렇고 이 바둑 지켜보는 바둑계도 그렇고 뭐 이게 말이 되냐? 그 전까지 AI가 보여준 퍼포먼스에서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패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 충격은 바둑계 인사들에게 더 컸습니다. 인터뷰를 해보니까 2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다. 프로 바둑 기사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잠을 못 잤다. 다리에 힘이 다 풀렸다. 울었다. 그냥 걸었다.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충격이 정말 이룬 말할 수 없는 거죠. 바둑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들이 이제 뭘 어떡하지 하는 그 혼란 속에 빠졌던 그런 풍경인데 이세돌 구단 본인도 왜 졌는지 모르겠다. 왜 졌다. 그리고 인간의 창의력, 바둑, 격언, 기존 수법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 바둑 경기 중계하던 해설자들 대표적으로 유창혁 구단이 있습니다. 네네. 유창혁 구단은 이 책에 인터뷰도 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형세가 나쁘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또 다른 해설자,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알파고는 계속 실수하고 있었는데 왜 졌는지 모르겠다.
이 충격은 그럼 이제 이거 설명도 못 하고 왜 졌는지도 모르겠고 진 거 자체도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전형적인 반응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챗GPT한테 뭐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는데 그게 맞아도 왜 어떻게 해서 얘가 맞는 대답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블랙박스잖아요. 이제는 근데 사실 그 챗GPT가 주는 걸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이제 제가 그 얼마 전에 저희 동네 스포츠 센터에서 어떤 한 6, 70대 두 분이 어르신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이거는 뭐 이렇게 하라는데 내가 직접 해보니까 나 틀린 게 있어. 그러니까 직접 다 전화도 해보고 해야 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사회는 어쩌면은 굉장히 적응을 빠르게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9년 반 전 바둑계는 이 충격을 소화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거 진짜 단순히 게임 승패를 넘어서서 이거는 존재론적 위기를 맞닥뜨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직업적으로 바둑을 두는 나는 도대체 이제 무엇을 하는 사람인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둑 자체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떨까요? 이제 이게 바둑을 어느 장르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라고 하죠. 예술 아니면 스포츠. 네. 어디라고 보세요? 저는 스포츠 아닐까 싶은데요. 이 경쟁에서 막 이기고 지고 하는 게임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애초에는 근데 1994년에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바둑으로부터 출발한 아주 큰 사회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죠? 이창호 구단이 입대를 해야 되는데 아, 이 군대를 어디로 보낼 것이냐. 그건 뭔가 데자뷰 같은데요. 이창호 구단은 사실 근데 세계적인 기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말 전설적인 기사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배출한 그러니까 21세기에 아니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 2명을 꼽아라 하면은 등장하는 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인물로는 이창호 구단이 꼽히는 그런 정도이고 뭐 시진핑 주석 2014년에 왔을 때 이창호 구단 따로 불러가지고 내가 이 사람은 안다,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죠. 어쨌든 이 1994년 이창호 구단이 입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입대하게 놔둘 수는 없지 않냐.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은 면제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예술요원 그러니까 국제 경연에서 상을 받으면 그것도 이제 똑같은 대접을 받는데 뭔가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예술요원으로 이창호 구단이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우리 사회는 바둑을 예술로 하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공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스포츠로 넘어갑니다. 이게 바둑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예술 단체 또는 스포츠 단체로서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쪽이 낫겠냐라는 걸 판단을 해볼 때 예술 단체로 있으면 엘리트 문화 같은 네네. 그런 이제 취급을 받게 되는 반면에 스포츠로 가게 되면 좀 대중화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바둑계의 기대 때문에 결국 이제 스포츠를 선택하고 그게 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스포츠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로 간다는 거를 우리는 이제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알고 있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랬습니다만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프로 기사들한테 프로 바둑 이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바둑은 예술이지 라는 이야기가 그럴 수 아직 나오고 있죠. 있었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바둑은 둘이서 하는 예술이지. 바둑 두세요 혹시? 저는 잘 못 둡니다. 저도 잘못 예전에 조금 두다가 말았어요. 저도 잘 못 둬서 이걸 참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어쨌든 바둑은 둘이 만들어가는 예술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술인데 이거를 경기를 해가지고 AI한테 졌으니 그림이라면은 졌다 이겼다 얘기는 안 하잖아요. 물론 뭐 순위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액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악도 뭐 순위가 나올 수는 있지만 뭐 졌다 이겼다라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바둑 예술인데 예술이기 때문에 이기고 지는 게 없어야 되는데 기계한테 졌어. 이거를 인간이었다면 차라리 인간이었다면은 이거는 둘이 만들어간 예술이야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기계가 나의 상대가 되나?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최근에 느꼈던 이 감정하고 네.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브리풍의 애니메이션이 챗GPT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열풍이 불었을 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굉장히 좀 불쾌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어쨌든 자기의 화풍을 복제해서 새로운 걸 창작을 해낼 수 있게 된 거.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은퇴를 했는데 그 이후에 네네. 이제 알파고 대국 이후에 은퇴를 하던데 얘기할 때 나는 바둑을 예술로 배웠는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걸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일종의 게임이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좀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그 다음에 AI가 들어선 이후에 바둑계는 어떻게 됐느냐? 그 동안은 그 전에는 사실 사람들이 기보를 보고 배운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되게 유명한 높은 그 단수 높은 분들이 둔 대국을 보면서 아 이거 이럴 때 이렇게 두는구나 하면서 배우고 그거를 해설해 주는 해설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 이런 식으로 바둑을 배웠었는데 지금은 AI가 추천을 해줍니다. 뭘 추천해줘요? 그다음 무슨 수를 들지. 그래서 딱 심지어 바둑판 이렇게 있으면은 네네네. 지금 첫 번째 이제 시작한 거예요. 흑 네. 두고 이제 백 두고 나면은 흑이 이제 둘 차례인데 네. 어디에 둘지 스팟이 몇 개가 제시가 되면서 여기에 뒀을 때 최종 승률 몇 퍼센트, 여기에 두면 몇 퍼센트, 여기에 두면 몇 퍼센트라고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걸 제시를 해줍니다. 추천수가 주어지고 그 중에서 고르는 거죠. 그러면 추천수 중에 가장 높은 거를 고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럼 이게 뭐가 되죠? 그럼 뭐 객관식 다시 한번 생각해 시험이 보시죠. 되는 건가? 자, 이게 저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제가 지금 기계하고 바둑을 두고 있으면 그렇게 퍼센티지가 주어졌을 때 당연히 제일 높은 걸 고를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AI가 없는 환경에서 저는 바둑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AI 추천들끼리 바둑을 두는 게 되는 건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사람하고 마주보고 네. 바둑을 두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구경하는 사람들은 AI 추천수를 보고 있겠죠. 선수들은 그걸 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네. AI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만약에 선수가 어딜 뒀어요. 근데 추천수도 아닌 거에 뒀어요. 그러면은 보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뻑수다. 그러겠죠. 망하겠네, 지겠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추천수가 추천 퍼센티지 최종 승률 퍼센티지가 약간 낮은 거에 뒀어요. 못하네. 근데 최고에 맞췄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 잘 두네가 되는 거죠. 바둑의 로직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둑을 AI가 어떻게 두는지를 기사들이 외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인공지능님의 의도를 먼저 캐치한 기사가 더 잘 두는 게 되어버리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둘지를 생각해서 그거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개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개성이 없어졌을 때 아까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이제 철학적인 질문이 주어지는 거죠. 이거 예술? 예술은 그런 거 아니잖아. 물론 우리는 예술을 정의를 못하죠. AI한테 예술 같은 바둑을 둬라고 지시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뭔지는 잘 우리는 설명을 못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둑의 문화가 바뀌게 되고 좀 개성이 사라지고 창의성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되고 좀 천편일률적이 돼간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바둑계가 됐다는 게 AI 알파고 이후의 바둑계 모습입니다. 근데 또 약간 다른 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바둑판은 그래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서 구현되는 거잖아요. 그림 그리는 거 같은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그림은 훨씬 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바둑판 어쨌든 정해진 숫자 안에 그렇죠. 그렇기 같이 때문에 있는 이제 더 이상 바둑 하는 분들이
바둑은 예술이다라는 말을 하기가 여기는 더 힘들어지는 그러네요. 거죠. 어쨌든 계산 가능한 범위 안에서 AI가 더 잘할 수 있는 네. 거니까 그렇다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도 어쨌든 간에 그래도 바둑 두시는 분들은 많고 프로 기사들도 계속 있고 있고 네. 계속 한 이 400명 정도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 400명 네. 두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바둑계 판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들이 그래도 좀 유리한 분들이 있고 불리한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가요? 이거를 반상, 이 바둑판을 반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반상의 민주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왜 민주화죠? 권위들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아,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두는 거야 아, 라고 하는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인공지능. AI가 둔 게 맞는 게 더 중요하지. 아,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훨씬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둑 두는 사람도 선수들 입장, 기사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제 내가 마주 앉은 사람이 조은현이다, 이창호다, 뭐 신진서다 이런 되게 유명한 이세돌이다 이런 사람들이면은 일단 좀 주눅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당연히 이제 그렇겠지. AI 하고 둘 때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사람 만나면은 뭐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약간 이제 바둑계의 변화가 옵니다. 노력하는 기사들이 좀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노력하는 기사들. 초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바둑을 어떻게 둬야 될지 AI의 수를 예측해서 기사들이 똑같이 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걸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첫 2, 30수까지는 네. 보통 외운대요. 많게는 50수까지 외우는 기사들 AI 최적수 같은 그렇죠. 걸 외운다 이거죠. 그런 걸 갖다 외운다는 거죠. 그걸 외우는데 그러면은 그걸 딸딸딸딸딸 잘 외운 사람들은 잘 둘 가능성이 높아지죠. 물론 중반으로 접어든 다음에는 이제 자기 실력도 나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초반 포석을 잘 두는 거는 많이 노력한 사람, 많이 외운 사람, 많이 공부한 사람한테 그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바둑이 암기 과목이 된 건가? 반대로 약간 게으른 천재들 네. 불리해집니다. 뭔가 좀 인사이트로 막 이렇게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유명한 분들의 아우라를 가지고 한번 흔들어 보고 뭐 이런 것도 바둑계에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판을 약간 흔들면서 예측 못하는 수를 둬서 네. 나는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유명하지 않은 친구가 약간 헷갈리도록 하는 그것도 흔히 바둑에서는 있었던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초반 진행이 굉장히 빨라졌대요. 바둑이. 정해진 수대로 다들 두게 되는구나. 약간의 이제 암기력 경쟁도 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 기사들이 부상을 했답니다. 그래요? 여성 암기를 기사들이 잘하셔서 이거는 그냥 이제 장강명 작가의 추측인데 여성 기사들이 공격적으로 바둑을 둔대요. 그 원인은 장강명 작가의 추측으로는 체력이 끝까지 버텨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빨리 해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게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이 포석을 두는 거에서는 좀 약한 공격을 많이 하니까 초반에 포석은 공격이라고 보기는 뭐 보는 분들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초반 포석에서는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여성 기사들의 특징이었는데 여성 기사들이 포석에서는 외워서 하면 되니까 똑같이 외워서 하면 되니까 이제 좀 부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약점들이 보완됐다고 하고 반대로 3, 40대 약간 이제 나이 든 기사들은 내가 왜 AI 말을 들어야 돼? 난 이렇게는 안 둬. 내가 프로 기사인데 하는 분들은 도태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발전도 없고 뭐 그렇게 됐다고 하고 아니 그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바둑만의 얘기가 아니고 요즘 벌어지는 일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를 포함해서 장 작가하고 저 사실 만나가지고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한때. 근데 작가시잖아요. 저도 글 쓰는 사람이고 사회과학 글을 쓰지만 근데 진짜 요즘 논문을 쓰거나 뭐
뭐 주간지 같은 매체에 글을 쓰거나 할 때 AI 도움을 받으면 정말 쉽게 쓸 수가 있잖아요. 또 유명한 사람 문체 따라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판박이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거꾸로 그 판박이로 쓴 글이 표준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나는 글쓰기의 고수야. 신비에 쌓인 어떤 소설가, 옛날에 이회수 선생님처럼 막 춘천에 이렇게 계시다가 갑자기 딱 나타나서 이상한 말로 막 시 써놓으면 사람들이 와, 이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프로 바둑 기사들이 먹고 살기도 어려워집니까? 그렇죠. 프로 바둑 기사들의 주요 생계 수단은 바둑 학원이었습니다. 바둑 학원, 바둑 교습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강사가 돼가지고 네. 이제 그러는 건데 사람들은 이제 AI한테 배우거든요, 바둑을. 프로 기사한테 바둑을 배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 일반 기원 같은 곳에 그 프로 기사가 딱 이렇게 가면은 예전에는 뭔가 좀 고수, 전문가 뭐 이런 좀 아우라를 느끼면서 대접을 하고 또 이제 뭐 대국을 요청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례비도 드리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뭐 사업 모델이라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의 수입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프로 기사 말이에요. 이제는 구석에 쓸쓸히 앉아 있다 갑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이제 뭐 과거처럼 존경받는 예인, 도인 이런 취급은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해설자들의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대요. 해설자들도 보통 다 바둑 기사들이잖아요. 해설자 TV 바둑 이거죠. 프로그램 바둑 해설하는 TV 같은 데서 이제 해설하시는 분들 다 프로 바둑 기사들인데 맞아요. 해설자들이 옛날에는 바둑을 두고 있으면은 지금 생각이 복잡해졌네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기사들의 어떤 정신 상태, 심리 상태를 갖다가 설명해주면서 이게 이런 생각에서 했을 겁니다라는 게 보통 주된 해설 내용이었는데 요새는 해설자들이 빨리빨리 인공지능을 돌리고 있답니다. 계속 AI를 돌려서 이거는 무슨 수였고 하는 걸 갖다 찾은 다음에 AI가 추천해주는 수를 모든 관객들과 시청자들이 보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선수는 어디에 두었고 그것과 AI 추천수가 차이가 나면 차이가 나는 대로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그게 왜 거기 가야 되는지 설명하는 게 해설자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됐다고 합니다. 그걸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이 최고의 해설자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의도를 해설을 잘 해줘야 되는 거네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기사 인간의 의도가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참 웃긴 게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알파고 이전에는 최강자끼리 대국을 하면 이 바둑 내용, 이 대국에 대해서는 그 두 사람이 가장 잘 아는 두 사람만 그렇죠. 아는 심리 싸움이 있는 건데 지금은 그 두 사람이 가장 모른다는 겁니다. 남들은 다 AI 보면서 하고 있고 이미 기사들이 목표로 하는 거는 AI가 어떤 수를 둘지를 쫓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관객들과 시청자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기사들은 답을 모르니까는 헤매고 있으면 헤매는 대로 맞춰가면 맞춰가는 대로 가장 이 바둑 상황을 모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바둑 기사들이 하는 일이 지금 저는 그 일이라는 관점에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기계가 시키는 대로 일을 잘 할수록 잘하게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에서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면 이렇게 나사 조이는 일, 볼트 너트 조이는 일 계속 똑같이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사실은 당시 의미에서의 현대적인 노동을 비판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사람이 기계가 자기가 주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기계 컨베이어 벨트가 흘러가는 대로 맞춰서 인간이 적응하면서 일을 하게 된다라고 당시 노동자를 정의를 했었는데 바둑 기사도 혼을 담아서 딱 한 수 두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시키는 대로 딱 두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면 차라리 그냥 뭐 그런 거지만 인공지능이 어떻게 할지를 예상하고 추측하고 하면서 그걸 따라가야 되니까 참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겁니다. 정답이 AI가 정답이 제시한 있다. 정답이 있는데 나는 정답을 모르고 모두가 알고 있고 내가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를 모두가 보고 있는 그런 환경인 거죠. 그래서 이
바둑도 대회들이 열리면 후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후원하는 사람들이 큰 손들이 아니면 돈을 많이 내고 프로 기사들한테 개인 교습을 받는 그런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분들도 내가 왜 해야 돼 이제? 내가 왜 후원을 해야 되면 후원을 내가 왜 왜 해야 비싼 되냐. 돈을 내고 프로 기사한테 바둑을 배워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답니다. 신비감이 사라져서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건가 봐요. 이 권위가 떨어졌다는 거죠, 약간. 근데 그 바둑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음악 같은 데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음악도 지금 작곡이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AI하고 대화하면서 곡 쓰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클래식 작곡가 선생님 이런 분들은 정말 딱 혼을 담아서 뭔가 딱 한 수를 가르쳐 주면서 레슨비를 받으시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성악은 그런 그런 신비감. 경우 뭐 성악이든 악기든 기악이든 그런 경우 많았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의 제목이 네. 먼저 온 미래지 먼저 온 않습니까? 미래. 다양한 분야에서 네. 이런 일들이 이 바둑에서와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바둑계에서는 이제 알파고 이전의 책은 책 그 바둑 가르치는 바둑책. 교본 네. 모두 폐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옛날에 옛날에 뭐 전설 같은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누구랑 누구랑 바둑을 뒀는데 바둑을 두다가 그 대목에서 막 피를 토했다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바둑계에서 전해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또 짓궂은 사람들이 AI에 한번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AI한테 판단을 해보라고 했더니 피를 토했던 그 수는 잘못 둔 수.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진짜. 이제 막 권위가 막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옛날에 그 전설들이 모두 떨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교육하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바둑 학원이 지금도 있기는 있는데 네네. 옛날에는 이제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 초등학생들 놓고 이건 이렇게 두는 거야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관객과 시청자들은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사가 그 답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교실의 풍경도 똑같은 겁니다. 학생들이 답을 아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답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답을 맞추려고 시도를 할까요? 안 하겠죠. 그렇죠. 틀리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 우리 한번 AI가 어떤 수를 두는지 보자. 너는 어디 두고 싶니?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약간 태도를 바꿔서 토론식 수업으로 바뀌었답니다. 바둑 수업이. 근데 그것도 진짜 먼저 온 미래 같은 게 그냥 학교 교실 바둑 말고 우리 수학도 영어도 국어도 다 그렇게 바뀌게 될 것 같은데요? 또 똑같은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바둑계에서는 이미 지금 9년 반 동안 있었던 변화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뭐 어제 오늘 있는 지금 변화가 아니고 돌려봤어? 라는 얘기를 한답니다. 돌려봤어? 수를 둘 때 AI 돌려봤어?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AI의 판단을 배제하고서는 뭔가 진행이 안 되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간 거죠. 아니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그 대학에서 강의할 때 챗GPT 그냥 켜놓고 하세요. 그러니까 큰 화면 프레젠테이션 스크린에 챗GPT 한쪽에다 띄워놓고 무슨 질문이든지 뭐든지 얘기하면은 거기다 일단 물어봐서 다 같이 보면서 이렇게 대답하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 맞냐? 뭐 이러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먼저 온 미래라는 게 결국 그런 거고 비슷하네. 지금 이제 세계 랭킹 1위가 신진서 구단인데 신진서 구단이 가장 잘하는 거는 AI와 똑같은 바둑을 두는 걸 잘한다라고 해서 신공지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네, 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세계 1위예요. 네. AI하고 똑같이 두는 게 하기는 뭐 AI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AI를 절대 못 이긴다. 신진서 구단 얘기인데 나는 절대 못 이기고 그거는 내가 뭐 인류가 못 나고 그 얘기가 아니고 AI가 저 위에 있기 때문이다. AI가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 두는 게 뭐 잘못하는 게 아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둑 두는 방식이 초반에 막 한 2, 30수를 외워가지고 거의 AI가 두는 대로 둔 다음부터는 인간의 기량이 발휘가 되겠죠. 근데 그것도 보는 사람들은 AI에 기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AI의 의도를 맞춰가는 그런 게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네. 이 바둑 기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 내가
절대적 탁월함을 목표로 하고 내가 그게 될 거야. 뭐 나도 이창호가 될 거야, 유창혁이 될 거야, 이세돌이 될 거야. 다 세계 1위 했던 기사들인데 나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마음 먹고 한다고 지금 되는 세상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뭔가 좀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하고 두리번거리게 되는 게 요즘 바둑계 모습이라는 게 장강명 작가의 진단인데요. 대표적인 게 커제 구단입니다. 커제. 오. 중국의 커제 네네네. 구단이 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대국대 네네. 깐족돼서 유명해졌었죠. 그때. 네네네. 근데 그때 커제 구단이 SNS 소셜 미디어를 막 시작했을 무렵이었대요. 네. 그래서 나는 지지 않고 이길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그때 네네네. SNS에 올리고 그랬는데 네. 그게 초기였다고 합니다. SNS 네. 활동 초기여서 네. 그 이후에 이제 커제의 SNS가 막 뜨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 커제의 삶은 인플루언서의 삶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인플루언서로 바뀌었구나. 더 이상 바둑을 뭐 엄청 두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간 기사의 바둑에 기대하는 게 뭐 얼마나 되겠어라는 생각을 한 걸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유명한 사람들 욕하고 유명한 사람들이랑 온라인에서 싸우고 뭐 그런 우리 흔히 보는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커제의 모습인데 그런 식으로 차라리 그런 좀 다른 길을 가는 게 어떤가 하고 그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씁쓸하죠. 그 씁쓸해요. 제가 장강명 작가하고 그 토론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전 너무 좋더라고요. 난 커제처럼 살고 싶어. 솔직히. 그러니까 장강명 작가는 아마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아직 못 읽어봤는데 아마 씁쓸하다고 안 썼어요. 그렇게 일을 잃어버리는 인간들의 비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비애로 느껴지지 않고 사실 바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죠. 근데 그 장강명 작가는 소설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소설가기 때문에 이 책의 이제 주된 줄기 중에 하나는 바둑은 이랬는데 문학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둑과 문학에 뭐 공통점이 있다면은 사람들이 바둑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 그러니까 바둑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책 보는 사람들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줄어들고 있는 분야에서 바둑은 이렇게 됐는데 문학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책 보시면은 내용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스포일러를 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네. 장강명 작가는 이제 끝까지 가면은 결론은 결국 이제 문학 종사자로서 이 세대를 이런 세대와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본인의 다짐이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둑계가 겪었던 이 변화가 우리 삶에 의료, 경영 뭐 이런 일반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질문이 있는데 네. 지금 AI한테 의존하지 않고서는 어떤 해석도 못하고 플레이도 못하는 세계가 된 거지 않습니까? 바둑은. 그게 가장 AI를 쫓아서 하고 AI가 한 거를 맞추는 게 중요한 목표가 된 그런 시대에 다른 분야에도 만약에 이런 변화가 똑같이 찾아온다면 예를 들어서 딸이 10대인데 우울증에 걸렸다. 그래서 신경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AI 모델을 돌렸더니 이 약을 처방을 하라고 하는데 의사가 이걸로 합시다 라고 했을 때 당신은 누구를 믿을 것인가? 그 다음에 경영 판단도 그럴 수 있죠. 나 당신 이사회 이사진인데 AI는 뭐 회계 뭐 이런 거 다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CEO가 그 말 안 듣고 이렇게 하겠다고 할 때 그 CEO 어떻게 할 것인가? 판사 뭐 다 그럴 수 있겠네요. 모든 분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질문들을 지금 근데- 던져보자는 거죠. 근데 그냥 AI 다 따라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 아껴서 더 자유로운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고민할 게 많네요.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한마디가 저는 딱 꽂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바둑을
프로 바둑 기사만큼 들 수도 있지만 프로 바둑 기사라는 것은 별 의미가 그래서 없을 수도 있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의사처럼 진단할 수 있고 판사처럼 판결할 수 있어서 의사도 판사도 별 의미가 없는 세계는 좋은 세계인가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정말 묵직한 질문이고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끝내주는 경제에서 계속 다뤄야 될 주제일 것 같습니다. 먼저 온 미래 장강명 작가 작품을 김혜원 리드가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네, 라이브로 꼭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김혜원 리드하고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